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리클래스 시즌 3 기알못을 위한 기후 시민 되어 볼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인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강의의 목차는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시간인 만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평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금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고 기알못을 위한 기후 환경 용어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후 환경 협약의 역사를 함께 보고 마지막으로는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이 강좌가 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 강좌는 기알못을 위한 기후 시민 되어볼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라는 거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후 동행 카드도 기후라는 말을 쓰고 뭐만 하면 탄소 중립, 뭐만 하면 기후 변화, 뭐만 하면 환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번 배워보고 다 함께 공부를 하면서 기후 시민이 되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총 3 강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1강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기알못을 위한 기후 환경 개념 정리를 하고요. 2강 다음 주에는 다중 위기 속 기후 위기, 왜 기후 정치인가를 토대로 기후 위기를 조금 더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 강은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강 3 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1 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주제에 대해서 15분 정도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과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학과장인 저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지인이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세계 시민에서 기후 시민이 되다.'라는 타이틀로 한번 제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 정체성이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 시민은 지구촌 전체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런 세계 시민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아 나 기후 시민이 돼야겠다. 아 나 기후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에서 기후 시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한번 저를 소개해 봤고요. 네, 이거 두 번째는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달라고 올린 건 아니고요. 제 아이디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디가 애플트리 1.5 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왜 1.5 인지는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이 애플트리는 왜 이 애플트리냐고 했냐? 한번 퀴즈를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애플트리라고 했을까요? 네. 혹시 김현빈 수강생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기후가 안 좋을 때 사과나무를 한 그루씩 심자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정말 맞추셨고요. 이 애플트리는 스피노자의 애플트리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되게 저희가 재앙적인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걸 나타내고자 저는 애플트리라고 했고 이 1.5는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는데요. 좀 이런 걸 보여 드려야 조금 강사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30개 정도의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 환경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어떤 모의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거에 참여를 했었고 어떤 협회에서는 기후 환경을 지키자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봉사단에서 플로깅이나 쓰레기 줍기 같은 것도 했었고 여기 끝에 보이면 제가 마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휴학을 하고 이 기후 위기 자본주의에서 파견되는 문제인데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걸 자본주의로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하고 휴학을 하고 한번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해서 제로 웨이스트 플리마켓을 한번 차려 봤습니다. 그런 활동도 해 봤었고요. 국회 기후 변화 포럼 같은 데서도 활동을 했었고 주요한 활동으로는 제가 WFK 청년 중기봉사단, 콜카 그린봉사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어서 6 개월 정도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 환경 관련된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후 시민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기후 시민인가?' 많고 많은 시민 중에 '왜 기후 시민인가.'에 대한 게 이 강좌의 시작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ESG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환경 운동가이신 지인 씨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환경 운동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환경 운동가라고 하면 흔히 그레타 툰베리 같은 분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환경 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 운동가분들 저도 나중에는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지만 '아 내가 지금 환경 운동가까지는 못 돼도 나는 기후 시민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기후 시민으로 규정을 했고요. 다 함께 기후 시민이 되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챕터는 "기후 위기 얼마나 알고 있을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게 2023 년에 새해를 시작할 때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만든 기후 IQ 퀴즈라고 합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정도 문제를 발췌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퀴즈를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인데요. 자,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채팅 가능하신 분은 채팅이나 아니면 말씀으로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뚠뚜두둔.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뚠뚜두둔. 네. 제가 정답을 이거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2 번입니다. 2번 "온실 효과는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라는 퀴즈의 답은 "온실가스는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거나 막는다."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해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 우주로 반사되는 열 손실을 늦추거나 방해한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첫 번째 문제이니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딴따다단. 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말씀이나 채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초 세겠습니다. 3, 2, 1. 네, 채팅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4 번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1 번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이게 F가스가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기체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냉매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1000배를 넘는 아주 양은 적지만 효과가 큰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20세기 지구 평균 기온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이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2, 1. 네, 채팅을 주셨는데요. 네, 2 번이라고 채팅을 주셨는데 뚠뚜두둔 정답입니다. 네. IPC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 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모두 기알못이니까요. 한번 기후 환경 용어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좌를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기알못을 위한 기후 환경 용어 정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기후 용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게 많고 우리 사회나 어떤 뉴스 같은 데서도 혼동돼서 사용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0번 기알못을 위한 단어입니다. 날씨랑 기후가 있는데요. 여러분 날씨랑 기후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자, 힌트는 제가 여기에 올린 이 표정 그리고 이 MBTI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하나는 기후고 하나는 날씨를 어떤 표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분이고요. 이게 성격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격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상청에서 조금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날씨라는 것은 시시각각 바뀌는 대기의 상태이고 기후변화는 이 기후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날씨는 그때그때 변해요. 저희 기분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변하잖아요. 이런 게 날씨이고 기후는 환경이나 유전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성격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후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은 헷갈리는 단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2018년 뉴스인데요.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때 미국에서 100년 만에 한파 예보가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날씨가 한파인데 지구 온난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구 온난화 다 거짓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온난화, 이 트럼프가 말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의 장기적인 온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후 변화는 이렇게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처럼 기후 변화라는 큰 것 안에 지구 온난화가 있는 건데요. 기후 변화는 이 지구 온난화를 포함하면서 온난화에 의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결과들도 포함하는 어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 산악 빙하의 축소, 식물의 개화 시기의 변화 등의 어떤 이런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후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어떤 용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더 직면하고 매우 위험하고 빨리 행동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강의의 핵심이 기후 위기이니까요. 기후 위기의 여러 가지 정의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가 기후위기 적응 포털에서 가져온 기후위기의 정의인데요.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 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 폭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등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정의를 보면요.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 법에서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이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상선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제사회의 정의를 보면요. IPCC의 정의를 보면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 변동이든 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표괄한다고 나와 있고요. UNFCCC에서는 기후 위기를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변화라고 용어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의 단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가 도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단어의 추세들이 이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젠 재앙적 단계에 왔다. 기후재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글로벌 워밍이라고 했다가 지구 가열, 글로벌 히팅, 지구가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지구 열대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정말 끓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단어들이 점점 변화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 변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단어들, 용어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 탄소 중립 학습 자료집에서 가져온 탄소 중립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를 보면은 이쪽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미래에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흡수량도 증가를 시켜서 이제 그 배출량이랑 흡수량을 상쇄해서 이 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이게 되게 혼동되는 단어인데요. 탄소 중립 대 넷제로라고 봤을 때 탄소 중립과 넷제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넷제로는 거의 같게 사용하고요. 법률적으로도 같게 사용하는데 조금은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아 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같게 사용을 해요. 근데 아주 조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토의정서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규정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는 옆에 나와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6대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제로라고도 하고요. 이 넷 제로라고 하는 것은 6대 이산화탄소 모든 그러니까 6대 온실가스 모든 온실가스를 0 으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넷 제로가 더 넓은 의미인데요. 사실 현대 사회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일상에서는 탄소 중립과 넷 제로를 거의 같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원리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은 늘려서 이것을 0 으로 상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KDI에서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재구성한 건데요. 이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각각의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어디서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 시멘트, 철, 플라스틱 등의 어떤 제조에서 31% 정도를 배출을 하고요. 전기, 이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죠. 전력 생산에서 27% 정도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고 또 이제 방목이나 아니면 가축 관련돼서 이런 목축 산업을 하는 것을 다 포괄해서 19%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운송 같은 것들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은 16% 정도라고 하고요.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 냉난방, 냉장고 같은 것들이 7%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안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 같은 데서 되게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해서 물건을 재활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불을 끄고 이런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대부분 탄소 감축, 탄소를 줄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줄이는 것만 할 수가 없으면 탄소를 흡수하는 원들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과학기술적인 방법과 자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CUS라는 것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인데요. 지금은 아직 발전 단계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에 2050년이 됐을 때는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탄소를 포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하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자라고 하는 게 CCUS라고 하고요. NBS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기반 해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림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자연 환경, 늪이나 바다나 습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게 자연 기반의 해법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늘림으로써 탄소를 0 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단어들을 봤는데요. 세 번째는 친환경 경영가를 위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네, ESG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ESG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그 AI에 ESG 관련된 사진을 만들어 줘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고요. 그 ESG라고 하는 것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영어 단어의 알파벳을 딴 첫 용어로 2004년 유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ESG가 점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요즘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G 경영, ESG 요소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환경 보호,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경영을 하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다음은 아리백입니다. 이 아리백은 되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인데요. 이 아리백은 이제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로 이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 보이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같은 기업도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런 아리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워싱입니다. 혹시 이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린워싱은 그린 플러스 화이트워싱이라고 해서 세탁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말했을 때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친환경적인 척을 하면서 사실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오려다가 제가 이걸 경험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1월 월에 호주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이 검정색이 종이 빨대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호텔에서 밀키트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조식 대신에 밀키트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100% 플라스틱 프리로 만든 브렉퍼스트 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여러분 애플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본드의 흔적이 있어요. 이게 봤더니 그 주스에 있는 이미 플라스틱 빨대를 떼어 버리고 이 종이 빨대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 풀이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되게 환경 친화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물건을 오히려 버리고 이렇게 대체한 건데요. 이렇게 환경적이지 않지만 환경적인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그린워싱, 그리고 위장 환경주의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후 시민을 위한 단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 시민이 되자."라고 했고, 이 주제도 기후 시민이 되어 볼 건데, 과연 기후 시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후 시민에 대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는 아직 없는데요. 여러 시민들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요.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 이 시민의 정의입니다. 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인데요. 우리나라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는 처음으로 환경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 친환경적인 태도와 환경 소양이 함양된 시민이라고 해서 이때 처음으로 환경 시민을 규정했고요. 기후 시민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직 법률적인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서울교육 웹진의 윤순진 교수님의 그 글을 보면 기후 시민이란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성을 통해서 조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알못을 위한 기후 환경 용어 정리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후 환경 협약의 역사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끝에 시간이 되면 이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후 환경에 있어서 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제 토론 주제인데요. 이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에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시초가 1972년 스톡홀름 인간 환경 선언인데요.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는 인간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공업국이 약속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환경 보전에 임하도록 호소하는 전문가, 인간의 존엄, 천연 자원 및 야생물 보호 따위의 국가적 책임을 서술하는 26항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 환경,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구 환경의 논의가 처음으로 된 지침이자 시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UNFCCC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기후 위기의 정의에서도 UNFCCC의 정의를 봤는데요.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2년 2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을 한 국제 협약인데요. 이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3년 12월에 이 협약을 비준을 했고요. 현재 192개국 회원국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협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런 기후 변화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선진국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한 게 92년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97년 교토 의정서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맺은 의정서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여기선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담지 않았던 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리 협정인데요. 이제 파리 협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협정인데 되게 우리가 보면은 파리 협약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파리 협정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파리 협정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봤을 총회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온도 상승 목표 감축 이행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 대처 기금 지원 등이 담긴 신기후 체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앞서 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자발적인 이행 목표를 제출하고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인 1.5도씨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후 체제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감축의 의무가 있고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이 파리 협정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 1.5도씨가 나오는데 왜 1.5도씨일까요? 제 아까 인스타그램 아이디에서도 1.5였는데요. 왜일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1.5도씨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인데요.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인 온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권오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5도가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18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총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와 2.2도씨 상승할 때 지구가 겪을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도씨가 되면은 정말 재앙이 온다라는 건데요. 이 온도는 그 산업화 이전 대비고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1.5도씨니까 1.5도가 되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 이 도시 넘어가면 정말 위험하다. 이 도시 되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비교한 걸 보면요. 이거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자료를 KDI가 재구성한 건데요. 이미 1.5 도시도 이미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5 도시에서 생태 및 인간계는 높은 위험을 갖고요. 2 도시 상승했을 때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위도 폭염일 온도는 3 도씨가 상승을 하고요. 1.5 도씨 상승했을 때, 2 도씨 상승했을 때는 4 도씨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도의 한파일 온도 역시 1.5 도씨가 상승했을 때는 4.5 도씨가 상승하는데 2 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6 도씨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호 소멸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2 도씨가 상승했을 때는 바다에 있는 산호는 99% 이상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상 이변 위험 역시 1.5 도씨는 중간 위험인데 2 도씨는 중감에서 높은 위험이고요. 해수면 상승의 경우에도 2 도씨 상승했을 때에는 0.93 미터 최대 거의 1 미터 가까이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입니다. 1.5 도씨가 상승했을 때는 100 년에 한 번 북극 해빙이 완전 소멸하게 되는데 2 도씨가 상승했을 때는 10 년에 한 번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2 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2030 년 아니면 최근 5년 내로 한 50% 정도의 확률로 1.5 도씨 상승에 달성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1 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에 이 1.5 도씨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우리는 이런 기후 변화와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되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 우리의 삶과 자연 그리고 동물 생태계 등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기후 환경 협약의 역사를 이 온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으로 진행되니까 제가 토론을 이번엔 두 개를 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기후 시민이 되어 보자."라는 거니까 내가 삶에서 체감한 기후 위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기후 위기로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다양한 답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아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세 분 있으신데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자기소개나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권호윤 선생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시면 잠깐 자기소개랑 수강 계기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